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40대 청취자 김선주, 아니 정다은입니다. 아직도 헷갈리네요. 제 이름을 헷갈리는 이유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실 제 이름은 정다은이 맞는데요.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선주란 이름으로 산 세월이 훨씬 길답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저에게 연속으로 일어났거든요. 처음엔 왜 저에게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다 제가 제자리를 제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일어났던 일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된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릴까 해요.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집이었죠. 누구나 겉으론 말 안 해도 가족이니까 서로 마음을 챙기고 기대어 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게 참 어색한 곳이었어요.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뭔가 묘하게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은 집 분위기랄까.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셨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무심한 쪽에 가까웠어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은 아니지만 나서서 뭘 챙겨주거나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모습은 거의 못 봤죠. 그에 비해 제 여동생은 달랐어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서 늘 비교가 됐고 부모님도 동생에게 더 마음을 주시는 게 보였어요. 동생한테 더 애정을 쏟는다고 느꼈다기보다는 그저 제가 가족에게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거죠. 엄마는 뭐랄까, 늘 동생에게는 옆에서 다정하게 챙겨주시고 살갑게 말을 걸어주시면서도 제게는 할 일만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야 원래 무뚝뚝하셨고 애정 표현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라 그렇다 쳐도 엄마마저도 저한테는 무심했죠. 제가 엄마라고 부르며 다가가도 돌아오는 반응은 그냥 건조하기만 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바랄 때가 있었지만 기대만 했을 뿐 그런 순간은 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 역할은 그냥 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딸이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어? 가정통신문? 그냥 네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니? 선생님이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라고 했었는데 동생 거는 바로 봐주시잖아요. 얘는 너하고는 좀 다르잖아. 넌 네가 잘 알아서 하지 않니?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학교 행사에라도 부모님이 한번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기도 했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대요. 금요일이면 엄마 바쁜데? 네가 혼자 잘 해낼 거잖아? 제가 반장이라서 이번에 발표 하나를 맡았거든요. 준비 많이 했는데 엄마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어쩌면 좋지? 그럼 아빠는 시간 되시나요? 아빠가 오시는 친구들도 있대요. 아빠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말이야. 미안하다. 그런데 동생이 나중에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학교 가기 전날부터 옷을 골라주시고 머리를 어떻게 묶어줄지 같이 의논하시고 행사 당일엔 몇 시간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겪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썰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요.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집안에 문제가 없이 잘 자라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심함이 쌓이다 보니 오히려 더 큰 벽이 되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애써봤지만 점수가 조금 좋게 나와도 그래 수고했네 라는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애정이 담긴 칭찬이나 관심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엄마, 이번에 수학시험 잘 봤어요. 90점이에요.
어? 아, 그래? 고생했네. 그래도 이번엔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예상보다 점수도 잘 나왔고. 엄마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랬구나. 다음 시험 준비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진짜 어려운 문제도 풀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고 못 푼 친구들도 많대요. 열심히 했으면 됐지. 자, 그만하고 저녁 먹을 준비해. 공부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 알겠어요. 동생은 한 번은 뒤에서 8등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불난듯이 화를 내며 동생을 혼냈어요. 대체 왜 맨날 놀기만 하느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며 회초리를 들기도 하셨죠. 동생은 한 번도 회초리를 맞은 적이 없는 저를 부러워했지만 전 오히려 동생이 부럽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은 제가 동생보다 못한 성적을 들고 오더라도 저에게는 회초리를 드시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당연히 품었던 마음일지도 모르죠. 내 편은커녕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집. 그런 집에서 저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나만의 삶을 만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고 싶었죠. 물론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로 탄탄대로는 아니었겠지만 그때 제 마음엔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솔직히 말해 남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저 저와 함께 있어줄 사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남편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런 건 그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당장 내가 이 집을 떠나고 나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탈출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소소한 것 하나까지 챙겨주셨거든요. 처음 결혼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말이죠. 사실 결혼 전까지는 늘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제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참 곱다거나 살가운 성격이니 금방 집안 분위기 살려줄 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나하나 인정받고 다정하게 대우받으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의지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시댁에서 함께 식사하려고 모인 날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돕는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애쓰지 마라.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아이고, 부족하다니. 말도 안 된다. 남은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넌 가서 좀 쉬렴. 어머님이 설거지를요? 아,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집에 며느리를 들인 거지 식물을 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들어? 어여 들어가려무나. 그래도 제가 어떻게... 땡! 들어가래도?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한 것도 많네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게 처음이라 낯설면서도 참 기뻤던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죠. 또 한 번은 제가 전 남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참 못할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애 같은 구석이 있지 않니? 그 녀석이 나쁜 거지 네 탓이 아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닌지 자꾸 제 잘못인가 싶고 어머니 보시기에도 제가 미웠을까 봐.
넌 내 눈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남편으로서 못한 건 다 우리 아들 잘못이지. 어떻게 내가 등이라도 한 대 쳐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 위로만으로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시집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들곤 했어요. 마치 제게도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롭게 잔잔하게 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폐암이라는 소식. 엄마가 병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늘 차갑고 무관심한 엄마였기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얼굴살이 쭉 빠져서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를 봤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최대한 신경 쓰려고 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엄마를 포함해서 동생과 아빠는 제가 그렇게 엄마를 챙기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자택요양을 하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무슨 말을 하시려는 듯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바싹 다가섰어요. 어렸을 때도 유치원 때 빼고는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을 드디어 알아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하는 말은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있었는데 너에겐 정말 미안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미안하다뇨. 아픈 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네 친엄마가 아니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저 바라만 봤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네가 어릴 때 3살 때쯤인 것 같아. 내가 널 유괴했어. 길가에 있던 널 데리고 온 거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괴라뇨? 그때는 내가 유산을 겪고 너무 힘들어서 널 데리고 왔어. 울고 있는 네 모습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 버렸지. 순간 마음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전 여태껏 알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이걸 아셨어요? 아빠한텐 누군가 버리고 간 날 죽었다고 했어. 아빠도 처음엔 믿지 않았던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딸로 받아들였지. 그 사람도 내가 이산한 후에 많이 힘들어했거든.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자리에 앉아버렸죠. 그럼 제가 고아였던 거잖아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며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엔 말해야 한다 생각했어. 죽기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 그러면서 엄마가 옆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여기 네가 어렸을 때 했던 팔찌가 들어있다. 유괴했을 땐 네 손에 그대로 있던 거지. 엄마, 정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그때는 미칠 것 같았거든. 나만의 딸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던 거야. 하지만 기적적으로 진짜 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를 사랑으로 봐줄 수가 없겠더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상을 타도 친자식이 아니니까 칭찬을 안 해주신 건가요?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네가 미웠던 건 아니었단다. 난 너를 데리고 온 걸 후회해. 그러면 좀 일찍 주시지 그랬어요. 그럴 거였으면. 미안하다. 유괴범으로 잡혀가기라도 한다면 네 동생은, 내 딸은.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상자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릴 적 물건이 지금 제 손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랑해주지 않을 거였으면 차라리 이걸 채워서 저를 다시 버려주지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서야 저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왜 저는 이 집에서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왜 저에겐 사랑을 주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고백을 남기고 나서부터 거의 하루 종일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게 자란 저였지만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 그런 말을 선뜻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허탈했어요. 사랑이 깊지 않은 관계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에겐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떠난 후 장례식도 마치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아빠에게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표정 변화도 없었고 그저 무표정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한참 후에 아빠가 하는 말은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도 남남으로 돌아가자.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다고 또다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들만 골라하세요? 전 여전히 아빠 딸이잖아요. 네 엄마, 아니 너에겐 그냥 아줌마겠지. 그 사람이 있어서 그동안 널 내 자식으로 여긴 거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도 없고 너도 시집가서 가정이 있지 않니? 저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순간에 저를 위해 존재했던 가족이 모두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아빠가 제가 친딸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조차 궁금해졌습니다. 말을 더 모질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아빠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너와 나에게 서로 좋을 거다.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지. 사실 그동안 나도 너무 힘들었단다.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를 키울 때부터 이미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무언가 들은 모양인지 제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자 집을 들락거릴 때도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 며칠 후 엄마가 주신 상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낡은 상자 안에는 작고 세월이 묻어나는 팔찌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유괴되었을 때 손에 차고 있었다는 그 팔찌요. 그 팔찌에는 정다은이란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던 거예요. 전 이제까지 김선주란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그 팔찌에 적힌 번호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도 아빠도 모두 제 곁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실마리마저도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근본 없는 사람,
그건 바로 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입이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제 과거로 인해 지금 현재 상황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 사실 어렸을 때 유괴됐었대.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렸을 때 그때 내가 날 키워준 사람들한테 잡혀갔던 거야. 잠깐, 그게 진짜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여태 얘기 안 했어? 나도 엄마 돌아가시면서 알게 된 거야. 남편이 너무 놀라 소스라치게 반응하는데 그 모습에 오히려 덜컥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왜 이제야 말했냐는 듯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데 내 마음속 깊이 숨겨온 비밀을 들키고 나서야 스스로를 마주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제 속에 있는 응어리진 무언가가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남편이 한참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그저 저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묵직하게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제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갑자기 현재의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한편으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러게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진짜 이런 큰일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어.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여보한테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 봐. 그냥 내가 혼자 알고 넘어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혼자서 아프지 말고 뭐든 나한테 말해.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남편한테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은 후 그나마 남은 건 남편과 시댁뿐이란 생각에 지금까진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실망도 했지만 꿋꿋이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와 그들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섰죠.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었는데 중년의 남자가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본인의 딸이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애를 가졌는데 이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실 거 알지만 자식 문제다 보니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죄송하다 하시지만 눈빛은 냉랭했거든요. 그들을 따라온 남편은 그 여자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시부모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위로해줬던 남편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요. 머리가 아픈 걸 넘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가진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천벌받은 짓인 줄은 알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물론 섭섭하지 않게 위자료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맨입으로 이런 부탁 드리려고 찾아온 것 아닙니다.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기력했고 자존감은 이미 바닥이었죠. 제겐 선택지는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에겐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고 싸워줄 부모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돈을 주겠다며 준비한 서류를 내밀고 서명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죄인처럼 저만 보면 우시고 미안해하던 시어머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시종일관 무관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구하고 짐을 싸서 나가게 된 날 남편이 저를 데려다주며 그러더라고요. 잘했네. 앞으로 우리도 굳이 얼굴 붉히고 살 필요 없잖아. 어이가 없네. 내가 얼굴 붉히고 싶어서 그랬겠어? 바람핀 주제. 당신이나 내 앞에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미련하긴. 그런데 그 집에서 당신 통해서 위자료 준다고 했었잖아. 그건 어떻게 줄 거야? 위자료? 그걸 네가 왜 가져야 하는데? 그거 네 거 아니야. 뭐? 그 돈을 당신이 가졌다고? 그 집에선 분명 나한테 준다고 했어. 당신도 나한테 전달해 준다고 했었잖아. 남편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니 생각해봐. 내 덕에 고아티 벗은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나한테 줘야지. 감히 고아 주제에 부모님 있는 척은 하고서는 양심 좀 챙겨.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돈을 챙기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결국엔 그 돈을 온전히 본인이 받아버린 거예요. 남편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며 저를 대충 내려준 후 가버렸습니다. 당장에 그 집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습니다만 모두 다 끝난 마당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도 화내본 적도 없었던 저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만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분만은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머니마저도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 도저히 그 집 문턱을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 편이라면서 제가 떠날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 그냥 모두 다 미웠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빼앗기고 나서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줄어든 예금 잔고를 보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더 이상 희망 같은 건 사치란 생각이 들더군요. 별로 소중하지도 않았던 미아팔찌 하나. 그래요. 그것마저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뭐라도 있어야 삶이 굴러가니까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저는 진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아팔찌를 팔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쓸데없잖아요. 이 세상엔 없는 번호가 적혀있는 미아팔찌. 혼자 남은 저를 비우는 것만 같은 그 팔찌를 빨리 처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금은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도 전 시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이혼 후에도 종종 보고 싶다고 연락해 주셨던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 분이라 차마 마음 편히 인사하러 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핑계를 대고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여기 웬일이야? 네가 먼저 찾아올 줄이야. 네. 제가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리 와서 앉아봐. 얼굴 좀 보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못 지냈지. 얘도 참. 어떻게 그런 인사 먼저 해. 내가 밉지도 않아? 밉긴요. 저에게 잘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된 게 어머님 잘못도 아니고. 그래도 내 아들을 잡지 못했잖니. 내가 아들을 잘못 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밥은 잘 먹고 있는 거니?
살은 왜 이렇게 빠졌어? 어디 아프진 않고? 의자에 앉아 멋쩍게 웃던 저를 보시고 전시모는 한참이나 눈물을 글썽이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다정한 눈빛에 마음이 스르르 풀리면서도 내내 숨겨두었던 속사정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또 보러 오고 싶어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모가 그간 안부를 묻는 말에 쏟아내도 뭐 하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 온 목적이나 빨리 해치워버리고 가버리자 싶어 주머니에서 미아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미아 팔찌인데요. 혹시 이거 감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시모는 그 팔찌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팔찌를 응시하셨어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팔찌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도 무언가 잘못된 게 있나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한테 있는 거야? 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암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부인? 그러니까 너를 유괴해서 타던? 맞아요. 저를 집으로 데려오실 때 제가 그 팔찌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너무 오래됐죠. 뒤늦게 친부모님을 찾고 싶지만 이미 세상엔 없는 번호라네요. 어머나, 이게 정말로 진짜 네 팔찌라고? 저는 전시모의 반응이 너무 의외라 머리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전시모는 한참 동안 팔찌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숨을 들이쉬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겨우 참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팔찌와 전시모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니? 널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팔찌를 아시나요? 알다마다 세상에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난 그것도 모르고. 전시모는 그 팔찌를 다시 보며 아주 작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친엄마와 난 아주 각별한 사이였단다. 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걸 잘 알아. 그 아이를 잃고서 네 엄마가 어떻게 가슴 아파했는지도 난 평생 잊지 못해. 친엄마가 그렇게... 너희 엄마와 나는 정말 친했어. 아주 오래된 친구였거든. 이 팔찌 말이다. 내 아들 거랑 네 거 그렇게 하나씩 맞췄던 팔찌란다. 우린 그런 것도 같이 맞출 만큼 세상 둘도 없는 친구였어. 그 말을 들으니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땐 전시모와 각별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릴 적 실종된 후로 모든 게 바뀌었을 거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죠. 전시모는 이어서 천천히 힘든 과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너를 잃고 아주 힘들어했지. 그래서 종종 나와 우리 아들을 일부러 만나러 오곤 했어. 내 아들이 한 팔찌를 보면서 널 생각하곤 했거든. 그럼 제 친엄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네 친엄만 내 아들을 지켜주려다가 그만 교통사고에 휘말리고 말았단다. 순식간이었어. 아이들은 한눈판 사이에 금방 사고를 치니까. 교통사고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시모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한동안 말문을 닫으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 아들 구하려고 뛰쳐나갔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엄마가 전 시모 대신 전 남편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네 엄만 우리 아들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 그 일이 일순으로 나는 너희 엄마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진 셈이 되었지. 그런데 또 너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구나.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다면, 너가 그 친구의 딸인 걸 내가 진작에 알아봤더라면. 그렇게 말하던 전 시모는 울먹이며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니 오열하셨습니다. 그 오열 소리를 들으니 저도 울컥했어요. 세상이 휙휙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미아팔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직까지 누군가 저를 애타게 찾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단지 생얼고 때문에 이걸 팔 생각으로 찾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시몬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결심한 듯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진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단다. 내가 연락처를 갖고 있어. 제 친아버지요? 그래. 그동안 너와 네 가족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해. 뜻밖의 얘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는 이미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니. 감정이 뒤섞인 채로 시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아직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저 용기가 안 나요. 네 아버진 그 이후로도 계속 널 찾으려고 노력했어. 물론 세상이 널 잊었지만 그분은 절대 너를 잊지 않으셨지. 다행이에요. 저를 찾고 계신다니. 너에겐 오빠도 한 명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서 기억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를 유기한 엄마가 그때 당시 제 키가 3살짜리 키였기 때문에 저를 3살이라고 생각했었대요. 하지만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오빠 멋지게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단다. 네 오빠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넌 너무 오래 혼자 살았잖아. 이젠 혼자 있을 필요 없어. 널 기다려온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왜 여태 그걸 몰랐을까 저도 의아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리시고 한국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역이민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그러니 제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하고 전 시모랑도 연락이 끊긴 채 간간히 소식만 들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모를 통해서 아빠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모두 만나는 자리에 전 시모도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연세가 있어 보이지만 눈가에 깊은 애정을 담고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든든해 보이는 오빠를 본 순간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나의 얼굴이라는 것과 이분들은 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건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이고 번갈아 보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전시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 네가 우리 다은이가 맞구나.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이렇게나 가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더 열심히 찾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오빠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까지 찾으려고 노력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살아있어 주니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다. 아버지께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따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따뜻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과 위로에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나 나를 기다려준 가족이 있었다니 아직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아버지랑 오빠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널 지킬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솔직히 말하자면 한동안은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전 남편과의 지난 일들이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오빠와 친아빠를 만난 이후로 조금은 더 나아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그 두 사람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뭐라고? 그놈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 위자료까지 가져갔다고? 아니, 그놈이 엄마 친구 그 아들놈이라고? 네, 상대 여자가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제가 이혼을 해줬는데 여자네 집에서 주겠다던 위자료를 전 남편이 다 가로채갔어요. 결혼했다가 얼마 전 이혼하고 세장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만 내 딸이 피해자였다니. 아버지, 제가 그랬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놈들하고 그놈하고 관상이 똑같다고.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감히 내 귀한 딸에게 그런 파렴치한. 두 분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보는데 솔직히 그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오빠가 갑자기 결혼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그런 놈한텐 제대로 맞서줘야겠어.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오빠가 저를 위로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더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당연히 크지만 이건 전 남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해서 전 남편을 벌주고 싶었어요. 일단 전 남편의 인적사항을 쭉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 인적사항이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무슨 수로 오빠가 혼내주려나 했더니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피말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빠가 사무장에게 전 남편의 위치와 일정을 꼼꼼히 파악하도록 지시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원까지 처리할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지, 주차 위반은 없는지, 심지어 신호 위반까지 전부 추적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놈은 곧 고지서 폭탄을 맞게 될 거라는군요. 그런데 변호사가 원래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지. 뭐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난 모범 시민일 뿐이야. 이거 법으로 걸리지 않아요? 괜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놈만 모르면 되는 거지 뭐. 억울하면 준법 시민이 되던가. 그리고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혔으니 응당 벌을 받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 못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런데 오빠와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토록 화를 내주고 대신 뭔가를 해준다는 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제 편을 들어주는 진짜 내 가족을 가졌다는 생각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네 전 남편이 좀 조심해야 할 거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할 거라고.
아마 벌벌 떨면서 밖에도 못 나갈걸? 오빠 덕분에 저도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래, 너만 편하게 있으면 돼. 전부 내게 맡겨. 그렇게 말해주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그동안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오빠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전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기에 오빠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을 제대로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와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이게 정말 해결될까 싶기도 하고 제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오빠가 전 남편의 죄목으로 불륜과 위자료 횡령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다 확보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믿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로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자, 이 문자는 법정에서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야. 저놈이 위자료를 가로챈 후에 보낸 조롱문자, 그거 증거로 제출했어. 정말 그때 받은 문자가 아직도 생각나요. 날 얼마나 우습게 봤던 건지. 그리고 불륜 증거론 그놈 호적에 오른 아들. 이게 시간이 흘러도 그의 발목을 잡아줄 거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오빠를 보니 정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전 남편에게서 받은 마지막 조롱 메시지 때문에 밤마다 괴로웠거든요. 주제도 모르고 위자료를 챙기려 들어 이제까지 고아데리고 살아준 값이라고 생각하라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위자료 달라고 내 마누라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느껴졌어요. 그 밖에도 그런 내용의 문자는 상당했으니 증거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와 이혼한 후 4개월 만에 그놈 호적에 오른 그놈 아들의 존재와 전시모의 증언으로 그놈이 불륜 중이었다는 것은 쉽게 입증 가능했어요. 전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 사망한 친구에 대한 빚을 갚고자 그리고 뒤늦게나마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예상치 못하게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며 끝까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다며 딱 한 번만 만나서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지금 처가에서는 위자료 일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니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고 본인 친가에서도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으니 저에게 사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나 봐요. 사실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오빠의 조언대로 그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만남에 승낙하게 되었죠.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속이 울렁거리고 뭐라 말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 남편을 마주한 순간 묘하게 그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어요.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땐 태어날 아이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다 알고도? 내가 후회하고 있어. 정말 진심이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후회가 내가 받은 상처와 같을 것 같아? 날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그 말들, 그리고 당신이 가로챈 위자료까지. 어떻게 이런 걸 지금 사과로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네가 그동안 겪었을 아픔에 비하면 이 사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도 제발 한 번만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까?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어. 정말이야. 나보고 말끝마다 고아라고 하질 않나.
어떻게 그런 어머님 배에서 이딴 자식이 나왔는지. 당신 내 친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었어. 알아? 알지, 알아. 그래서 그분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야. 너도 그때 그 어머님처럼 천사 같은 마음으로 나 좀 감싸주면 안 될까? 뭐? 너 진짜, 넌 인간도 아니야.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애원하듯이 말하는데 정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뭔가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이 뒤집히는 느낌에 토가 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속이 불편하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아주 흥미진진해 보이는지 주변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지럼증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에 토해버렸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얼굴이 아주 제 오바이트로 범벅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이었어요. 그는 순간 얼어붙고는 오바이트 때문에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어떡해. 미안해. 당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그만 토가 쏠려버렸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생각에 그의 얼굴에 탁자에 있던 모든 물과 음료를 쏟아줬습니다. 얼굴에 있는 토사물이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겁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니,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당신을 다시 보니 속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아니 대체 뭘 먹고 온 거야? 무슨 냄새야 이게? 그러게 왜 답지 않게 무릎을 꿇었어? 그 순간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남편 꼴이 많이 아니더라고요. 그놈은 그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이트를 뒤집었을까 두렵기라도 했는지 만나자는 연락도 하진 않더라고요. 그놈과의 소송은 오빠가 다 진행해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위자료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더군요. 그리고 불륜상대 집안에서 저에게 만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만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저에게 사과를 해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딱히 더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저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도 그 집안도 제 기억 속에서 완벽히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아빠와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은 솔직히 아직 조금 어색해요. 저도 어색하고 그분들도 어색해 하시는 게 눈이 보이거든요. 사실 40 넘어서 만났으니 금방 편해지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도 조금씩 서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껴요. 오빠 아빠는 어렸을 적 제 사진이나 저를 안고 있는 친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어렴풋이 아득히 먼 곳에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합니다. 전 그렇게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빠는 결혼을 해서 이미 아이가 2이나 있답니다. 귀여운 조카들은 저를 고모라고 부르고 새언니는 저를 아가씨라고 불러줘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벅차답니다. 또 전 시모와도 가끔 만나면서 엄마 이야기를 듣곤 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시모는 제게 한참 동안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 엄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단다. 너희 엄마는 손재주도 좋고 마음도 깊어서 나도 의지를 많이 했었어.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엄마랑 저 닮았나요? 그럼 많이 닮았지. 넌 100% 그의 딸이야. 얼굴은 물론
고운 마음씨까지 아주 빼다 박았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살아생전 엄마와 나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억도 없는데 저는 보고 싶은 엄마를 어디서 봐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사진만으론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엄마는 엄마의 얼굴을 저에게 그대로 물려주신 모양인지 아빠도 저를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시거나 생각에 잠기시곤 합니다. 많이 닮긴 했나 봐요.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혼란 속에서 결국 다시 가족을 찾게 되었고 너무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지금의 가족과 함께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따뜻한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